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네, 김세영입니다.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날이 좀 춥습니다만 건강하게 출발을 하시고요. 오늘 장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상승 종목이 많은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에서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최고치 동반해서 기록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나 원전 같은 종목들 강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투자 상위 1%는 지금에서는요. 저희가 반도체주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매수 상위에 심택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7%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등락을 반복 중이죠.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준 모습입니다. 다만 매도 상에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 공략주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히트픽 시간에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주로 꼽힐 수가 있을지 잠시 뒤에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격 프라임타임 시간에는 지금 사야 할 현대차 그룹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집으로 마련된 2026 경제를 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셨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널 경제TV에서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초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투자상의 1%는 지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장을 좀 시작을 활발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치 돌파를 해줬고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상승 종목 수가 좀 우세한 상황이네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네. 뭐 사실 네. 이 정도면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봐야 돼서 일단 그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좀 중요한 건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뭐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쪽에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무한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그러면은 걔네들 올라가니까 밑에 눈치 보던 애들이 따라서 올라가고 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돈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 시장에 뭔가 신규 자금이 막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돈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신규 자금이 막 유입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쪽 이뚱땡이들이 돈을 다 우거우거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나 이런 쪽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강세였으면 좋겠다. 뭐 코스피 코스닥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일반적인 종목이라던가 중소형주 생각해 보면 지금 걔네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현 구간에서는 단기 박스권이라던가 횡보 느낌으로 약간 돈이 흩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지수 올라간다고 막 물개박수 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좀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시장을 보시면 정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네, 수급이 유한적인 건 알지만 좀 더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좀 버릴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지금 수익률 상위 1%가 담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시간 순매수 탑10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와 있는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심택, 오늘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 컨센서스가 낙관적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TP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수주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좀 확보했다라는 그런 평가들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약간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국 PIM, 저희 방송에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가 넘는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가 다시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BHI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 미국 해군 전투함 MRO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최종 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호재 소식도 함께 들려와 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보로노이까지 오늘은 약간의 숨 고르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원전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현대로템 좀 짚어주신다고요. 사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대로템 잘 간다, 하나오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잘 네. 가는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하고 하나오션 이렇게 방산주 쪽, 조선주 쪽이 잘 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시장도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올라가면 뉴스가 알아서 따라 붙어요. 그냥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왜 이쪽으로 돈이 쏠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 방위산업과 조선 쪽의 교집합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게 한몫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기술주들이 막 강세인 시장이라던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금리나 시장에서는 사실 기업의 실적에 시장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기업의 성장성에도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렸겠다. 지금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나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종목 뭐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그럴 때 기술주라던가 제약바이오 섹터 이런 얘들이 보통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시장이 뭔가 좀 무서워요. 막 이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우려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시장이 아무래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군들을 찾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지금 뭐 갑자기 시장에 단파도가 친다거나 큰 파도가 쳐도 버틸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적주를 봅니다. 네. 그럼 지금 올라가고 최근 들어 지난주부터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를 생각해 보면 뉴스보다는 좀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지수가 좀 과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한번 눌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시장을 누를 수 있을까?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누르려나?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이상한 얘기 많이 하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도 시장을 누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을 살짝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되는 게 조선방산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방산 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에서 이 종목을 지금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지지라인으로 잡아라. 어디를 돌파하면 더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돌파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고 있는데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아래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자리인 61선 여기 돌파가 관건이라 그랬죠. 20만 원 돌파하면 위로 더 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20만 원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주고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따라잡아도 되는가? 지금 현대로템 지금 따라잡는다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나 반 나눠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재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아까 일봉으로는 아래 구간의 짧은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봉으로는 정말 17만 5천 원부터 23만 원 라인에 이렇게 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절반 정도를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조정을 주는 이유가 왜 조정을 주냐면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 피로도가 쌓여서 그 피로도를 풀기 위해서 절반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아니면 윗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봉상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절반 정도 조정을 주고 갖는 게 일반적이었겠지만 워낙 이슈가 탄탄하고 실적이 좋다 보니까 현대로템은 주봉상 윗구간에서 횡보하면서 피로도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현대로템의 강력한 저항 라인은 23만 원 라인이에요. 주봉상 이 자리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3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23만 원 라인이 일단 단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를 뚫고 가면 주봉상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막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방산주로도 묶이지만 과거 대북철도로도 묶였던 네.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에 교집합으로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23만 원을 단기 저항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밀릴 수 있으니까 일부 비중은 줄여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입한다라고 하면 분봉상 120
120분봉 보시면서 한 20만 5천 원 정도 라인을 핵심 지지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20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아까 말했던 주본 박스권 형태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18만 원까지 아래로 10% 정도 더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20만 5천 원 좀 핵심 라인이니까 체크하시고 반대로 말하면 거기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23만 원이 단기 목표가고 거기 안착하면 24만 원, 25만 원까지 추가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시장이 좀 조용할 때 견고한 이슈라든지 탄탄한 실적 모멘텀이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계속해서 들어와줬던 종목입니다. 알려드린 박승권 전략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수들이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상위 탑10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장 초반에 보여줬던 초강세를 약간은 반납은 했지만요. 그래도 상승폭 조금 늘려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1에서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30만 원 돌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거의 40만 원에 바짝 다가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5%라는 초강세 보이다가 상승분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현대차고요. 오늘 기아는 음봉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약보합권 그려주다가 상승폭 약간 늘려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초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 그리고 XAI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8% 넘는 강세 보여지기도 했고요. 바이오주가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올릭스까지 선방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주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는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네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많은 분들이 되게 나는 중장기후 투자할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박자감만 좀 잘 맞추면 계속 일부 수량 가지고는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최근에 순매도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면 네. 5일 순매도 상위 종목 이런 거 보면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계속 있어서 올라와 있었어요. 아니 이 방송은 투자 1%가 투자 네, 막 네. 이런 거를 코멘트를 주는다더니 상위 1%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팔고 있네. 계속 네. 올라가는데 바보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그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는 종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면 다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일부는 덜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상위 1%라고 불리우는 투자 고수들은 일부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더 못 가. 야 얘네들은 이제 고평가야. 이제 얘네들은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고점은 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파도를 타듯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팔고 뭐 한 4% 밀리면 다시 사면 사실 이득이잖아요. 그쵸.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량 가지고는 그렇게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20분봉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120분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을 계속 타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다가 이번에 120분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보통 주가가 과열 국면으로 진입해서 쭉 올라갈 때는 이렇게 볼벤 상단을 타고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볼벤 상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매도세가 좀 자극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의 투심이 이 과열 구간이 좀 끊기고 만약에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0분봉에서 61선을 이탈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는 73만 원 라인이에요. 네. 만약에 73만 원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65만 원? 많으면 진짜 심하면 63만 원 정도 선까지도 눌림을 줬다가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기까지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73만 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요 정도 이 구간 정도 선까지 눌림을 줬다가 이렇게 다시 고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SK하이닉스를 투자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 지금 널널한 수익 중인데 이걸 언제 팔지? 계속 끌고 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눌렸다 가든 뭐가 됐든 결국 올라갈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부 수량 가지고는 73만 원 라인이 이탈하면 거기서는 일부만 챙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고 있고 일부만 팔고 그리고 아까 말한 65만 원 정도, 66만 원 그 아래 구간에서 내가 73만 원에 팔았던 걸 나눠서 다시 사면 이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정 수량 가지고 사고 팔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따라잡으셔도 상관없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73만 원 라인을 좀 단기적인 이탈했을 땐 비중을 좀 줄이고 아래서 더 늘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이닉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닉스 뭐 중장기 종목이긴 하지만 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거의 매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또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초고수들은 지금 5거래일 동안 어떤 종목을 좀 사고 있을까요? 5거래일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1위에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서 매도 상위에 있었지만 5거래 연속으로는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죠. 계속해서 최고치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 주가 상승 가파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모멘텀이 묻은 종목들 올라와 있죠. ABL 바이오가 참석한다라고 하고요. D&D 파마텍 역시나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산주들까지 오늘은 대거 포진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선주, 하나오션도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해외 군함 프로젝트 수주 이슈가 기대감 밀어올려주고 있고요. 또 LNG선 매출 비중까지 커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2주 정도 계속 양봉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LIG 넥스원 역시나 저희가 짚어드렸었던 종목이죠. 오늘도 동반해서 3에서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역시나 지난 거래일 초급등 이후에 오늘도 상승 연출해주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반면에 지난주 최고가 돌파 이후에 계속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대 음봉 보여주고 있네요. 자,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하나오션을 지난주 월요일에 짚어드렸어요. 하나오션 얘기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괜찮네요, 하나오션. 그렇죠.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오션 한 두세 번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마 네. 그 QR코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거기 네.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디를 목표가로 잡을지 이런 것들도 다 잡아드렸었는데 방송에서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방송 좀 챙겨보신 분들은 하나오션을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권인데 좀 널널한 수익권일 거예요.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표면적으로 아까 말했죠. 뭐 조선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지만 그 결국 현대로템하고 결이 같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빠졌을 때 반도체가 잠깐 쉬어갈 때 그 이탈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 갈 수 있을까? 근데 마침 그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면 시장 지수 조정을 줄 텐데 시장 지수 조정 줄 때 그냥 심심해서 빠졌습니다 하진 않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린란드 이제 자기들 거라고 막 이제 말할 것 같고 막 미군을 어쩌네 저쩌네 미군의 국방 방위비를 어쩌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역시 시장이 빠지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표적일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게 좀 높게 나오고 하면서 경기 침체 괜히 들먹이는 거 아니야? 연준은 지금 올 상반기까지는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기가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에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관세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나올 텐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얘기하면 1시간짜리인데 위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근데 되든 안 되든 별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뭐 이거 이제 위법이다 판결 내서 너네들 다 배상하라라고 하면 트럼프 성격상 참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럴 성격도 아닐 것 같고 위법 아니다라고 하면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이제 더 과격적인 행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 그런 걸로 흔든다라고 하면 미국이 만약에 보상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럼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은 뭐 경제 침체 우려 또 이런 거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유력한 후보가 경기 침체 우려로 빠뜨리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빼던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적이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방산, 조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눈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아마 이제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올라가고 따라 살 생각하지 말고 올라갈 걸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유자분들께서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4만 원 정도 선을 잡아드렸거든요. 원래 여기서 한번 밀리면 다시 한 번 더 한 12만 5천 원, 12만 8천 원 이렇게 갔어야죠. 근데 지금 여기 뚫었잖아요. 요즘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덩치 큰 종목군들이 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뚫고 난 다음에 갑자기 미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되게 많이 잡아드렸어요. 현대차 어떻게 잡아드렸죠? 그때 3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현대차 32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과열 국면에 진입하니까 더 간다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현대차 이때 말해서 단박에 갔고요. 이 상승 추세선 상단 돌파하고 나서부터 더 과열 국면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우량주
삼성전주가 상승 추세선 상단 돌파하면 과열 국면 진입해서 더 가는 거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 추세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현 시점에서 따라잡고 그냥 14만 원 손절가 잡고 따라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돼요? 과열 종목은? 그러네. 과열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알 게 수가 아니라 없죠. 네. 내 그릇대로 먹는 거. 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 추세선, 이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다가 지지선 이탈하면 과감하게 그냥 익절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지선 이탈해도 다시 가겠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못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라인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지난주부터 꾸준히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만약 수익이 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축하드리고요. 알려드린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순매도 10개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5거래일 동안 팔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노타가 위에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노타죠. 최근에 CES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인 노타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지컬 AI 분야로도 온디바이스 AI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또 오늘은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무난히 넘겨주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오늘 2%대의 상승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사면은 3달 이상 우상향 이어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셀트리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짚어주셨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뭐 살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은 지금 막 순매도가 이렇게 높다고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원래 이래요. 사실 애초에 셀트리온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뭔가 새로운 이슈 갖고 올라온 건 아니었거든요. 미국 내 공장 인수했다. 이거 원래 다 알고 있던 얘기인데 재탕해 갖고 올라온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차트상 주봉상 2년 동안 만들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왜 더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상승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최근에 올라간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저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그냥 현가부터 한 19만 5천 원? 금요일 종가까지 해당 종목이 19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전혀 추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 구간부터 19만 5천 원까지 한 3번 나눠서 사지 뭐 이런 느낌으로 빠질 때 좀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19만 5천 원 이탈했을 때는 다시 과거 박스권 돌아가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좀 줄이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 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상위 초고수들의 포트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이 워낙 이 관심주라든지 공략주를 잘 꼽아주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일단은 제약바이오 아까 원래는 한미약품이었는데 네. 시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여서 뭐 기분 좋게 운전하면서 오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갑자기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JP모건 헬스케어 여기에 대한 이슈 때문만이 아니라 실적 자체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한미약품이 다른 제약사랑은 좀 다르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다른 제약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또 제약회사의 그 약물을 약간 판권을 사와서 파는 느낌이라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은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들이 팝니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또 국내에서 이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CDMO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 미국 이슈에도 움직일 가능성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결과 발표도 아마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고점 개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아래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다가 위로 돌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한 50만 원 정도 보세요. 한 5% 6%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51만 5천 원 정도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 부근에서 한번 진입하고 61선에서 한번 진입한다. 그럼 박스권 중단 가격으로 평단 맞춰지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박스권 매매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 상태에서 더 간다? 그럼 51만 5천 원을 단기 목표가 잡고 만약에 거기 뚫고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얘도 과열 국면이라서 위로 좀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저항은 51만 5천 원, 핵심 지지 라인은 43만 원 정도 라인으로 체크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목표가는 51만 원 위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만 원이죠? 네, 공략주까지 알려드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표님 덕분에 포트가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 아래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일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침 장전 브리핑도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약간 다름을 느끼실 거거든요. 이게 장전 브리핑마다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뭐 현대로템, 하나오션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매매 전략.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말했던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네. 시초에 한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되게 강한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움직일 만한 종목들 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올려드리거든요. 한 7시 막 7시 반에 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 그냥 단순히 뉴스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느끼고 돈이 올 곳에 미리 가서 좀 선점해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어서 오시면 많은 걸 배우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차원이 다른 시황을 매일 아침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상위 1%는 지금까지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업종과 개별주의 투자 판단을 해보는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10시 26분 24,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CES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주도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리레이팅의 서막인가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전력 쇼티지 구원투수 원전주가 부각되고 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하나오션 마스가 프로젝트를 업고 실적의 기대감이 올라갈 것인가 이 내용도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2016이 지난주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의 어떤 아틀라스 로봇이 정말 많이 주목됐던 한 주였는데 현대글로비스 신고가 뚫고 더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를 지금 그냥 대표적으로 현대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PER이 1배 수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0.9배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의 레벨이라든지 PER만 딱 놓고 볼 때는 여전히 로봇에 대한 밸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들의 뭐 공개 영상이라든지 뭐 로봇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정교한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360도 그리고 피지컬 AI가 기반으로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명령에 대한 부분들의 수행이 아니라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처럼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고 능력을 인지를 해서 그에 따른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배터리를 자가 교체를 한다라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CES에서 계속 부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일전에 테슬라 로봇이랑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의 시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밸류에 대한 재평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봇과 피지컬 AI 쪽에 대한 기반으로 밸류의 재평가를 지금 전체적으로 받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이제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가장 먼저 이제 결국 로봇에 대한 상용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 오토웨버도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숫자로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글로비스가 가장 먼저 좀 움직이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안정적인 저는 투자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일단 현대차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PR 기준으로 봤을 때 1배 수준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요. 사실 네. 이제 지금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죠. 일단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 단순 이벤트성으로 단기 테마
로 보기에는 시각이 너무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중장기 이벤트성으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일단 이제 현대차를 바라보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는 상용화 속도 기준으로 봐야겠죠. 예. 일정에 대한 구체화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장에 대한 어떤 이제 납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일정에 대한 지연 이슈가 생긴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주가의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꺼질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이제 반대로 일정에 대한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기게 될 경우에는 현대차의 좀 밸류가 좀 빠르게 붙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전략은 크게 세 축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네. 번째로 현대차가 이번 CES 2022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로봇 기술의 내재화입니다. 로봇 내재화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랑 로봇 플랫폼의 결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외부 빅테크와의 좀 협력 확대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동시 전략 부분들이 결국 현대차가 로봇의 진심이다. 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단순히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간 현대차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의 자동차 판매량 대수로만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로봇 쪽에 대한 밸류를 많이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로봇에 대한 밸류를 계속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번 CES를 통해서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를 주도하는 어떤 리더로서의 면모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젠스랑 CEO를 만나는 것들도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CES가 끝나면 이 반짝이 좀 오른 것이 다시 좀 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CES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재료된 소멸감으로 좀 많이들 우려를 하시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재료된 소멸감 부분들은 업종 밸류에 대한 부분들의 과열권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괴리감보다 주가가 너무 과속도가 붙어가지고 좀 많이 올라왔다라든지 네. 혹은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온다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를 봤을 때 이 CS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밸류라든지 현대차 그룹 내부의 지금 수급에 대한 움직임만 놓고 볼 때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확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내부주 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간 움직였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자동차 밸류로만 너무 많이 속해져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만큼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그 리스크 온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해오는 부분들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 이제 기관이라든지 혹은 기타 법인 혹은 이제 금투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CS 2026에서 오히려 이게 끝나고 나서 재료의 소멸이 아니라 기대감이 더 커진 거죠. 현대차가 이 정도까지에 대한 프레임을 완성을 시켜놨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향후 2년, 3년 안에 공장에 대한 로봇의 투입 가속도, 로봇에 대한 투입 가속도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처에 대한 다변화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개인들이 이제 투매 물량이라든지 이게 이제 재료가 소멸이 돼서 나오는 그 물량들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시각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대차 대표적으로 현대차만 딱 놓고 볼 때는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 그래서 지금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눌림이 나올 때 잡아야겠다 하게 되면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놓고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으려 해도 결국에는 눌림이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현대차 그룹 내부주 내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메이저들의 수급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기대감 소멸보다는 그 기대감이 좀 더 증폭이 될 수 있을 만한 그쪽으로 조금 더 프레임이 쓰여져 있다라는 측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PER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저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계기가 어떤 리레이팅의 서막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리레이팅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가 이제 아틀라스를 공개하기 전까지만 놓고 볼 때는요, 그 전 모델은 연구 개발 단계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이제 시연 영상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움직임, 구동 움직임만 놓고 볼 때는 사실 지금까지와는 정교함 자체가 좀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구 개발 단계 쪽에 대한 부분들도 현대차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CES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연구 개발 단계의 모델과 따로 또 상용화 모델 따로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시키는 로봇을 따로,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 조금 더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 그런 다음에 아틀라스로 조금 더 비전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들을 더욱더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포부를 우리가 이번에 알 수가 있었던 부분들. 근데 사실 지금의 로봇만 딱 놓고 볼 때도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지금 뭐 사실 오늘 이번에 CES에서도 로봇을 공개했을 때도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지금 뭐 50kg를 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 동작, 그리고 자가 배터리를 교체한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볼 때도 사실 지금 당장 현장에 투입을 시켜도 네.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의 이런 정교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피지컬 AI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구동 제어라든지 안전 제어를 갖추고 있는 계열사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 오토에버라든 소프트웨어 쪽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서브로 AHL 만도라는 또 안전 제어 쪽에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밸류 체인이 너무 완벽한 상황이잖아요. 네. 밸류 체인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에서 내재화까지 구축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현대차가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로봇 쪽에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문제라고 봐요, 저는.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하는 그 시간보다도 한 단계 더 빠르게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교함이라든지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향후 뭐 2년, 3년 내에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이 될 게 아마 빠르면 뭐 1년 반 안에 또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의 당장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도 아마 앞으로 향후 뭐 1년, 2년에 대한 밸류를 지금 당겨서 리레이팅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당장 네. 현대차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로봇에 대한 리레이팅, 즉 재평가를 현재는 받고 있고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을 현재는 받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투자로 지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이번 CES가 굉장히 주요했네요. 말씀하신 대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리레이팅의 서막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CES를 통해서 워낙 현대차 그룹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 그룹주 내부주 내에서 이제 뭐 투자하기에는 워낙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 글로비스만 놓고 볼 때는 가장 또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운영 쪽에 대한 부분들의 대표적인 이제 글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엔 로봇 상용화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공장이라든지 물류의 좀 운영 방식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숫자로 찍힐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을 잡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실적적으로 먼저 밀고 나가면서 실적도 같이 챙겨 나가면서 보겠냐라고 하게 되면은 글로비스가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데 네. 워낙 주가가 지금은 좀 과열권까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투자 대안으로 서브로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 오토웨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체인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가격으로만 놓고 볼 때는 글로비스나 오토웨버나 별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일단 로봇 상용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제어 운영과 데이터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교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실적도 실적이지만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현대차의 그런 포부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정교화를 시키겠다는 포부를 놓고 볼 때는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을 시킬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네. 되면은 오토웨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체인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오토웨버가 조금 더 부품사 쪽 내에서는 투자가 조금 더 현명하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이제 뭐 안정적인 투자처는 저는 현대차라고 봅니다. 그냥 뭐 지금 당장 PER만 놓고 볼 때는 1배 수준도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은 현대차를 주가만 놓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놓기보다는요.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의 주가가 뭐 비싸다, 싸다를 논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PER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기관 메이저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대차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전망치를 놓고 지금 밸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네.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룹사 내에서는 뭐 1등은 현대차, 2등은 현대오토에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이 로보틱스, 피지컬 AI 리더로 변모할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현대차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쇼티지 구원투수 원전주가 부각되고 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이 첫 주에 엄청 올랐다가 주중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력 쇼티지의 직수혜를 받는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글로벌 전력 쇼티지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질이 바뀌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현대차만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나 그리고 뭐 삼성전자 놓고 볼 때도 지금 세대 자체가 HBM3E에서 HBM4로 또 넘어가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대가 계속해서 정교화가 되고 있고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되어 있고 버전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량에 대한 소모량이 더욱더 빨라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예전에 메타랑 그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 가지고 지상에 지을 곳이 없다 보니까 해상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언급이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재생 아니면 원전 쪽인데 네. 사실 이제 그 신재생 내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태양광 그다음 이제 풍력 쪽. 그러면 이제 결국 가장 먼저 밸류나 프리미엄 쪽이 붙는다 하게 되면 원전 쪽이 좀 가장 먼저 붙어줄 가능성은 높겠죠. 네. 물론 이제 원전도 그렇다고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프로젝트 쪽으로 좀 많이 속해져 있기도 하고요. SMR 같은 경우도 뭐 소형 모듈 원전이긴 하지만 뭐 짓고 상용화하는 데까지만 해도 뭐 2, 3년 이상 걸리는 그런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간 단축, 소요 시간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그런 부분들의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라는 쪽으로 프레임이 지금은 이동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은 발주 인허가 공급망이 실제로 돈이 만드는지 확인이 되는 장으로 지금 원전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축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원전 쪽이 앞으로 직수혜를 계속 맞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신재생 쪽이냐 혹은 원전 쪽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신재생 원전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지만 지금 당장 수급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프라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정책이란 이런 드라이브 쪽만 놓고 볼 때는 사실 원전 쪽이 조금 더 선두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포트로만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원전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좀 배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 섹터의 탑픽은 뭐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딱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국내에서 사실 어떤 밸류체인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모든 면을 종합으로 봤을 때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에너지 쪽과 또 핵심 소재를 지금 16기 물량 선점을 또 완료를 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SMR 쪽에서도 대장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게 되면 이제 원전 SMR 같은 경우는 납기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맞추냐 이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결국 원전은 지금 당장 매출이 찍히는 쪽으로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프레임을 잡고 가기보다는 계약이 먼저 찍히고 생산이 뒤따르는 구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계약이 먼저 찍히는 구조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선점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이 먼저 찍힐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네. 다른 원전주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도 가장 먼저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향후 이제 원전 쪽이 정말로 밸류 체인이 많이 커지고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더욱 더 많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원전 해체 쪽도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후화된 원전 쪽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럼 노후화된 원전 쪽도 오히려 이제 폐기를 시키고 또 새로운 원전을 또 지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오히려 오르비텍이라든지 혹은 우진 쪽 이런 쪽은 이제 서브로 또 우리가 또 바라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추후에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원전 쪽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SMR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무래도 뭐 안전성이나 효율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말 그런 것인가라는 어떤 기술적인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좀 성장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원전주와 SMR 관련주는 좀 별개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SMR과 대형 원전 두 개의 축을 나눠서 좀 보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결국에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가 프로젝트 쪽으로 좀 많이 프레임이 씌워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인허가 정치 변수라든지 뭐 정치적인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이제 향후에 프로젝트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차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적인 변화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그 기대감이 또 빠르게 식힐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이제 SMR 같은 경우는 표준화라든지 반복적인 생산에 대한 프레임이 조금 더 수급을 민감하게 좀 만든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지금같이 이런 산업단지 같은 이런 수요처 쪽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에 조금 더 수요 측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결국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프레임을 맞춘다 하게 되면은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을 조금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빠르게 어떻게 전력을 끌어당겼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속도감으로 전력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 원전보다 당연히 SMR 쪽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두 가지 축으로 나눠봤을 때는 오히려 SMR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첫 상용 라인이 언제 돌아가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언제 돌아가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일정이 만약에 늦어진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밸류는 꺼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반대로 오히려 일정이 조금 더 빨라진다 하게 되면은 밸류는 계속해서 붙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네, 향후에 이제 뭐 미래성이라든지 성장성만 놓고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포트의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 구간에서는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형 구간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박스권 다 돌파를 시켜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막 박스권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에서만 기준으로 놓고 볼 때도 사실 지금 9만 원대 라인대가 그렇게 매물이 좀 많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매물이 또 많은 구간도 아니고 앞전에 14만 원대를 찍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래량, 그 거래 대금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의 재료가 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이제 원전 쪽에 확실하게 좀 신호탄이 터줄 만한 어떤 재료들만 딱 들어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우상향 기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속적인 우상향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마스카 프로젝트에 기대 없고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일단 마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가 황금 함대, 골든 플레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일단 뭐 마스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놓고 볼 때는 이제 딱 수혜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오션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 네. 이제 결국에는 마스카 같은 경우 미국의 배를 더 판다 뭐 수준이 아니라 이제 미국 조선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다시 세우는 투자 성격이 좀 강한 이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혜는 한 번의 수주보다는 이제 미국 내 생산이라든지 혹은 정비, 공급망을 누가 선점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하나오션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시선을 계속해서 받는 부분들은 MRO 쪽에 대한 부분들에 이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이미 뭐 레퍼런스가 이미 깔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은 편이고 또 이 레퍼런스가 이미 수주보다 더 강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격증 같은 거죠. 자격증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겠죠.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생산 공정 이런 설비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마스카 프로젝트 쪽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하나오션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 마스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하나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미국 현재 밸류 체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오션 말고는 대표적으로 딱히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 나가고 또 이제 MRO 쪽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필리조선소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밸류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이라든지 밸류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현상은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이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기대를 좀 밑돌긴 했습니다. 올해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흑자 체력 쪽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네. 흑자 쪽으로 이제 지금 체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해양 부분에 대한 손익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지금 만약에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는 계속 좀 쉬어가는 모습들은 보여질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상 기조가 깨지면서 우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익이 반복이 되는 그 구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이익이 만약에 반복이 되는 구조로 이익 체력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흑자 체력은 이미 확인은 됐다. 흑자 체력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익이 돌아가는 그 구조 사이클만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일단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오히려 먹구름이 이제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선이 전반적으로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렇다면 나머지 뭐 HD현대나 삼성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조선 섹터 내 탑픽은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일단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 첫 번째로는 LLG 구부가 상선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뭐 MRO 쪽 이제 마스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 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해양 플랜트 쪽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쪽은 대표적으로 누가 딱 수혜다라고 놓고 보기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쪽이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오션은 대표적으로 딱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다른 쪽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상선 고부가 프레임 쪽에서는 당연히 HD 현대그룹 쪽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LNG선이라든지 고부가 이제 상선, LNGC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하나오션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HD 현대그룹들이 조금 더 프레임이 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공정 납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돌리느냐라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하나오션보다는 오히려 HD 현대 쪽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밸류체인 게임 쪽으로 만약에 프레임이 씌워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현대 쪽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두 축으로만 좀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은 미국 특수선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그리고 반대로 상선 사이클 쪽으로 계속 조선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HD 현대그룹 쪽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직격 프라임 현대차 원전 조선주 관련해서 기대감 여러 가지 전망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좀 셀트리온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JP 모건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일단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모처럼 박스권을 오랜만에 좀 돌파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기타 법인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셀트리온 쪽에 어떤 단발성의 재료들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미 프렌치버그 쪽의 생산 시설을 이번에 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 리스크를 확실하게 좀 해소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생산이라든지 공급 체계를 이번에 구축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뭐 유럽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매출 가치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의약품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뭐 CMO 쪽에 대한 CDMO 쪽에 대한 부분들 대 투트랙 전략까지도 이미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쪽에 이제 생산 공정 라인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미국의 점유율이겠죠.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늘려 나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 프레임이 이제 올해 가장 주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다라는 게 가장 큰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아마 올해가 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만 원대가 매물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5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25만 원대를 좀 목표가로 좀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 현지 공장으로 인해서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또 매출 기대감까지 있는 셀트리온 오늘 장 탑픽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히트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그래도 빨간불로 잘 달려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꼽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딜사이트에스 김진균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황을 좀 꼼꼼하게 잘 들어야겠어요. 지난주에 목요일에는 뉴욕 증시 하락할 거다, 금요일에는 상승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둘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운이 좋아서 일단은 어떻게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나스닥 오를 가능성이 높고 또 코스닥도 바닥 같으니까 다음 주 반등을 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나스닥은 1%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또 적중을 했죠. 네, 저는 시황을 짚어드릴 때에 뻔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고 또 어떤 섹터가 얼마나 올랐느니 이런 건 사실 티커에도 나오고 또 다른 출연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코너에서만큼은 실제적으로 수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체크해볼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일단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우리 외환과 자본시장을 확 뜯어고치겠다라는 어떤 종합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는요, 그동안에 MSCI가 계속 지적해 왔었던 시장 접근성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을 하기로 했는데 당장은 올해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내내 열고요. 해외에서도 원화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3월 달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다가
영문 공시를 의무화해서 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하네요.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가계자금이 또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반도체라든지 AI, 방산, 바이오 같은 그런 4대 핵심 산업을 또 그 국가 전략 산업으로 팍팍 밀어주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되고 정말 절차대로 잘 풀려준다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 증시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어마어마한 이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한 단계 더 리레이팅이 가능해지겠죠. 다음으로 주목을 할 부분은요, 미국 증시 관련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또 강제적 금리 인하를 시도했습니다. 사실 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인 연준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지시를 했어요. 무려 2천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입을 해서 이 주택담보증권 MBS를 매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MBS를 팔았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생겨요. 그 돈으로 뭐 합니까? 또 열심히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하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조치 이후에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도 하루 만에 6%대에서 5%대로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확 트게 된 거죠. 이건 이제 올해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어떤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물가를 잡으려는, 또 민심을 잡으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 증시도 되게 호재가 나온 것이고, 우리 증시도 되게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둘 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비이성 과열이긴 한데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최근에도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원전, 태양광,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로봇 이 섹터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속적으로 또 언급해주셨던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주들도 오늘장에서 두드러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공략주 리뷰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들이 모두 수익률이 좀 괜찮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리고 가온칩스가 무려 20% 넘는 큰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5%라는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량 종목들은 좀 수익을 챙겨볼까요? 아니면 더 갖고 가볼까요? 네, 현대차는 지난주에 추천드리고 나서 25.7%, 또 가온치스도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지난주에 저희 가족방에서 고점에서 전량 차익을 했었어요. 했다가 금요일에 또 재매수 사인을 냈고, 지금 또 10% 이상 수익 중인데, 오늘도 한번 팔았거든요. 오늘도 고점에서 분할 차익실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종목 내지는 이제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 저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마련해요.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좋아도요, 적당하게 올라가면 또 밀리게 되고, 또 밀렸다가 좋은 종목이면 또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안 팔고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적당하게 챙기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가격들, 주요 저항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저희 가족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여전히 올해 실적 대비 8배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온치스의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파신 분들은 사실 분할 차익 실현 정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은 HBM4부터요, 커스텀 HBM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HBM3까지는 그냥 범용이죠. 모두가 똑같이 쓸 수 있는 자기만의 맞춤형 칩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건데, HBM4부터는 커스텀 HBM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어떤 디자인 하우스,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망은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반등이 나왔죠. 지난주에 메타가 여러 원전업체들한테 또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영향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과 또 AI들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장기 모멘텀도 너무나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과열권이에요. 그래서 5장까지 만약에 크게 안 밀리지 않고 현재 이런 시세를까지 이쁘게 유지를 해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며칠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던 현대차 그리고 가온칩스 AS 도와드려봤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두산 에너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 관심주도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APR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KBT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하던데요. APR이 갖고 있는 브랜드 메디큐브는 저도 쓸 정도로 되게 유명한데 앞으로도 성장이 가팔라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앵커보드 메디큐브를 쓰시는군요. 자, 2026년도에 여러분들 글로벌 소비자 시장에서요. 가장 파괴적인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미용 시술의 민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피부과에 가야지만이 받을 수 있었던 그 전문적인 케어가 이제는 손안의 작은 기기 하나로 우리 안방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뷰티 산업은요, 여러분들 그냥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단계를 지났어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모품이 하나로 묶인 아주 고도화된 그런 테크 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올해 기준으로 또 매출 2조 원을 바라보는 이 글로벌 뷰티테크의 표준을 세우고 있는 기업인 바로 이 APR을 가져와 봤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APR은 단순히 바르는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피부과에 있는 고가 장비를 아주 작고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온 말 그대로 그냥 뷰티 테크 기업이 되는 건데 이 주력 제품인 AGR, 이 디바이스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게 되면요. 전기 자극이라든지 어떤 초음파 같은 걸로 피부 탄력을 개선을 해주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전용 앱인 매드큐브 톡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매일 자기 피부 상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맞춤형 관리법을 처방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26년도 이제 CES에서 공개된 또 신제품이 또 아주 흥미롭죠.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기기 윗부분이 헤드만 갈아 끼우는 그 모듈형 방식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기기 하나로 클렌징부터 탄력까지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시술비와 번거로움을 줄여서 너무나 좋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기기를 한번 팔고 나면은 그 앞으로 그 소모품들 기기에 꼭 써야 되는 어떤 전용 화장품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PDRN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어에서 추출한 뭐 세포 제조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앰플 같은 소모품들을 계속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기를 싸게 팔고 나서 면도날로 돈을 버는 질레트 모델에다가 IT 기술을 얹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APR의 기업 가치가 왜 이렇게 높게 평가받느냐? 단순히 유행을 타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수직 계열화와 또 데이터 조건을 가졌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 여기서 수직 계열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원료부터 생산, 유통까지 그냥 그 과정을 한 회사가 한 번에 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APR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3캠퍼스를 통해 가지고 핵심 원료인 이 PDRN 요거랑 또 PN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료를 외부에서 사다 쓰는 경쟁사들과는 수익 구조가 완전 달라버려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거의 영업이익률이 25%대의 높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개인화 솔루션이 되겠는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피부 데이터를 이 앱으로 얘네가 만든 앱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경쟁사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기기 디자인을 베낀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향후에 어떤 AI 맞춤형 화장품 개발의 어떤 핵심적인 자산이 이렇게 뻔하죠. 그죠? 시장 판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APR은요, 한국 브랜드를 넘어서 로레알 같은 글로벌 거물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존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대형 유통 채널인 얼타, 그런 데다가 이제 직접 지출하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줄였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힘을 키웠단 말이죠. 브랜드 인지도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요, 해외 비중이 벌써 80%를 넘었다라는 거는 이미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망가 너무나 밝습니다. 경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좀 어려워도 나를 위한 작은 사치, 나를 위한 작은 선물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뷰티의 수요는 절대 꺾이지 않아요. 그죠? 특히나 의료비가 비싼 미국이라든지 혹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 기기는 아주 훌륭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인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으로 APR은요, 여러분들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서 플랫폼 기업으로 확실하게 재평가받는 이런 시점이다. 지금은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제 유료 구독 서비스 이런 성공 여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PR입니다. APR의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예,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약간 나왔단 말이죠.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이쯤 되면은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A와 B와 C 추세선 한번 확인합니다. 자,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A와 B와 C를 동시에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들 추세선을 하나를 돌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에 두 개, 세 개를 한 번에 돌파했다는 거는 이건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단 APR은 관심포인트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D, 빨간색의 D 추세선이 당장 정선이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뭐 오늘이라든지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이 D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브랜드를 넘어서서 글로벌로도 메디큐브 브랜드가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죠. 뷰티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K뷰티 대장주로 올라온 APR을 관심주로 꼽아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심주도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안에서 꼽아오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오셨는데 이 종목은 최고가를 찍고 숨고르기를 하더니 오늘은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한 2%, 2, 3% 정도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26년도 반도체 시장에서는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또 손실 없이 전달하는가, 즉 연결의 어떤 효율성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단계를 지나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했다라는 것이 이제 해결하는 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지나서 이제 루빈 아키텍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부터는 루빈 아키텍처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 같은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자기들만의 AI 칩이죠. CPU 칩의 비중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니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칩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려면은 반드시 올라타야 되는 고속도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고자층 기판 ML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의 강자가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스페타시스는 말씀드렸다시피 MLD라고 불리는 고자층 인쇄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 되겠는데 매출의 95%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나 18층 이상의 고다층 시장에서는요, 전 세계 최상위권 점유율을 지키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기판이 단독주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의 기판은 30층이라든지 40층을 넘는 초고층 데이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층수가 높아야 되냐면 AI 연산을 할 적에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고요. 상상도 못할 속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버티려면은 회로를 겹겹이 쌓아 올려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딱 처리해야 돼요. 특히나 2026년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 표준이 800기가비트급으로 진화하면서 또 40층 이상의 초고자층 기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 초고층 아파트를 가장 튼튼하게 잘 짓는 건설사가 바로 이스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솔직히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의 PCB 기업들도 정말 무섭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60%를 넘게 점유를 하고 있고 또 기술력이 좋은 회사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왜 굳이 한국의 이스페타시스로 달려오느냐? 정답은 바로 안보와 규제에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걔네 둘이서 계속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비중국계 공급망이 절실해진 겁니다. 중국 기업들 못 믿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싫어할 뿐더러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걔네를 못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덕분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덕분에 한국 기업이 엄청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아주 땡큐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단순히 AI 유행에 편승한 게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시장의 질적 변화를 선점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빅테크들이 탈엔비디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한 GPU를 쓰게 되면 너무나 비싸고
걔네들이 비록 굳이 필요 없는 기능들이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TPU를 만들었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만의 맞춤형 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엔비디아 흐름이 오히려 이제 익스페타6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네들이 이제 자체 칩을 만들면서 자체 칩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익스페타6는 이미 그 구글의 CPU용 TPU에 들어가는 MLB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주춤하더라도요, 이 익스페타6는 수익성이 이제 담보가 된 셈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돈을 더 꾸준히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거듭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교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AI 서버가 아무리 빨라도요, 서버끼리 연결하는 도로가 좁아버리면 병목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26년도는 데이터 통신 표준이 원래 400기가비트였었는데 이게 800기가비트로 넘어가는 원년이 되거든요. 도로가 800기가비트 넓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판층 수도 높아져야 되고 이건 그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강자를 이 익스페타6는 고객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어떤 실적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겠고, 결국 2026년도는요. 엔비디아 루빈의 출시와 또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제 7세대 양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세대 양산이 맞물리게 되면서 30층 이상의 고층 기판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앞지르는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아까 APR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기술적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악재로 빠진 게 아니에요. 보통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야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데 왜 빠지지? 악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멘텀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갈 적에도 적절하게 분할 차익 실현하면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익스페타는 과매도 악재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많이 올라서 좋은 모멘텀들이 먼저 선반영이 돼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A와 B 지지선에 근접을 했거든요. 그죠? A, B가 일단 지지선이에요, 지금. C도 마찬가지 좀 내려오다가 여기가 지지선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접한 가격대에서 지금 오늘 2%, 3%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설사 여기를 깨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D 지지선 있죠? 이 D 지지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 오늘이든 이번 주 안으로 이 추세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주는 통통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건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익스페타6가 두 번째 관심주였습니다. 구글의 TPU 핵심 파트너죠. 그리고 올 한 해는 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드려봤습니다. 일단 관심주 두 개 알려드렸고요. 메인 공략주도 꼽아드려야겠죠. 오늘은 또 전력 인프라 관련한 수혜주 꼽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메타가 이 전력을 좀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도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원전주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이미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꼽았던 것은 주말 동안에 꼽았는데 지금도 벌써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단연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AI 모델을 잘 만드는 그런 기술 경쟁을 넘어서 그 엄청난 연산 장치들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낡은 전력망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와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의 또 데이터 센터 증설 이런 어떤 시점이 딱 맞물리면서 이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요 이제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전략 자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오늘의 이 시트픽주가 글로벌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메타가
2045년까지 6.6기가와트에 달하는 방대한 원자력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와 손을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번 계약으로 메타는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최대의 어떤 원전 전력 구매자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원자력 발전에다가 이 수십조 원을 배팅을 하는 이유는요, 아주 명확해요. AI 데이터 센터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그죠? 끊기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일정하고 아주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해주는 어떤 기저 부하가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빅테크가 투자하는 소형 모듈 원전, 이 SMR, 얘네들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때까지는요, 아무리 빨라야 2030년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막 엄청 들떴잖아요. 당장이라도 원전에서 원전을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여기서 전기가 팍팍팍 공급이 되는 것처럼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이 말이에요. 네, 한참 걸립니다. 짓는 데도 오래 걸리고요.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적에 당장 올해, 내년 또 내후년에 가동될 어떤 데이터 센터들의 전기는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요? 전력 에너지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적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기저전력과 건설기간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는요, 1년 365일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해가 지면은 멈추는 태양광이라든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냥 쉬어버리는 이런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대규모 배터리, BESS라고 하죠. BESS. 얘네들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비용이 또 엄청 비싸단 말입니다. 네, 천문학적으로 증가해버려요. 하지만 원자력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전기를 계속 부어내는 정말 최고의 체력을 가졌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짓는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느린 보가 되는 거죠. 자, 당장 여러분들 전기가 급한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 원전은 뭐냐면 미래의 보험이에요. 미래의 보험을 든 거예요. 당장 어떤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결국 지금 당장 투입이 가능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투입이 가능한 건 뭐냐면 건설 기간이 짧으면서도 그리고 원전처럼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바로 천연 LNG 발전과 그리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플러스 ESS. ESS가 뭡니까? 에너지 전환 장치죠. 그러니까 LNG 발전이랑 태양광 이 두 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조합 말고는 없어요. 무조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전력 상황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신도시는 다 지었어요. 근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좁아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거예요. 입주하고 싶어서 차들은 막 이렇게 빡빡하게 줄 서 있는데 도로가 좁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태양광을 짓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하지만 만든 전기를 도심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로 보내려면은 기존 전력망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 허가를 기다리는 데에는 대기줄이 못해도 4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태양광 판넬은 진짜 금방 깔아요. 근데 정작 전기를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 또 이제 이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잠시 해서 설명드리겠고, 또 반면에 24시간 안정적인 어떤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심장 역할을 하는 가스터빈을 주문을 하게 되면 물건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리드 타임이 3년에서 4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가 많이 이미 꽉 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기가 좋고 이게 필수적인 대안이다 보니까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스터빈을 주문하거든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태양광은요, 행정적인 정체가 걸립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LNG는 공급망 정체에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당분간은 전력 공급이 어떻게 돼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쇼티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지체된 시간은요, 한국의 이 전력 인프라, 장비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가격 협상력과 또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전력 쇼티지의 본질은요, 에너지원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전달을 하고 구현하는 인프라 하드웨어의 결핍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할지는 사실 답이 나왔죠. 느낌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 히트픽주는요, 바로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화석연료를 밀어주든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주든 상관이 없어요. 낡아 빠진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현대화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쇼티지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도 오늘의 이 시티픽주는요, 텍사스라든지 어떤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도 피할 수 있어요. 진짜 좋죠. 고성장의 과실만 따낼 확률이 이제 매우 높은 겁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와 어떤 신재생 에너지 연결을 위해서 이 에너지 인프라 관련 수주가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스타트 보면 설명드려볼게요. 네. 자, 이 시티픽주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뽑으면서 주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차트를 캡처해 놓은 건데요. 자, 보시면은 A와 B 추세선 보이시죠? 주가가 한참 상승 파동이 나오다가 거의 한 2달 정도는 박스권으로 쉬어갔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A 추세선과 B 추세선을 밟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지선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딱 지지를 받았잖아요. 지지를 받고 한번 딱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린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눌려서 딱 닿았어요. 또 B에 정확하게 닿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살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가져왔는데 이미 뭐 지금 또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미. 네. 참고로 이거는 우리 가족방에서는 이미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방은 이미 매수를 끝냈어요. 네. 이미 가족방에 오시면 좋겠죠, 그죠? 이 좋은 정보들 미리 선취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이미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금 올라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뭔지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QR 코드를 찍으셔가지고 공개 텔레그램에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이미 아침에 제가 그 텔레그램에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종목명과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제가 특징적으로 여러분들께 짚어드린 종목들도 있죠. 걔네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전략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제가 수시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전력 관련해서 인프라 수혜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난주 히트픽 종목은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꼭 QR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프라임 히트픽은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초 우리 증시 잘 오르고 있습니다. 5,000피, 1000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프라임 딥톡 2016 경제를 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한타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출신의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원상필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증시 정말 지난해부터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는 뭐 금방 찾아올 것 같고 1000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건강한 시장인가 안전한가가 궁금한데 일단 건강한 시장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건강한 시장이라고 하면 균형 있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건강하다고 얘기하면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매우 병이 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겠네요. 그러니까 뭐 5,000피, 뭐 1000스닥 이런 얘기 나오지만 건강하진 않다. 이유가 뭘까요? 지수는 매일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대단하고요. 코스닥도 따라 오르고 있는데 사실 너 돈 벌었니라고 물어보면 또 막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네. 상승이 지극히 편중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거의 반도체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부 AI 관련주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기반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하거나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사실 그 한두 종류의 모멘텀이 꺾이면 언제든지 시장은 급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최근의 뉴스였는데 소위 실탄이라고 하죠. 이 준비 중인 주식 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사고자 하는 욕망은 많고 때를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일단 증시 예탁금이 많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기 자금이 언제든지 준비돼 있고 내가 시장이 원하는 상황이 되면 주식을 사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긍정적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이 증시 예탁금이 어디서 흘러왔는가? 사실 예전 같으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또 그중에 이제 일부가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 강력한 유동성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을 완전히 막아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는 자금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까지도 주식시장에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미국 시장이 몇 년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또 한국 시장으로 일부 옮겨둔 것들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보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망설이고 있는 돈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정작 뭐 살만한 주식은 없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호재는 알겠는데 좀 편중된 이유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네. 앵커님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만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뭐 랠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살 수 없는 상황. 예. 그럼 보통 이제 예전 같은 경우라고 하면 코스닥에 관련 부품주들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온기가 좀 코스닥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그런 부품주들, 뭐 일부 관련주들의 플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고 네. 또 잘못 들어가게 되면 바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보셨던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 미국 증시도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AI 버블 관련해서는 늘상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그날이 오히려 지수의 고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준비만 하고 있대 막상 입성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남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아직 돈 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한 기사를 보면 작년 한 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개인 투자자의 54%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 투자자의 평균 손실액이 931만 원에 달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종목 네. 그리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사실 뚜렷하게 차이가 있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말 그대로 업종 대표주들을 일부 사고 있고 네. 반대로 개인분들은 좀 시가총액이 작거나 또는 주가가 낮은 그런 종목들을 넓게 펴서 사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이고 그래서 정말 큰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종목들 또는 또 테마나 또는 모멘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빛을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좋대, 이건 남의 잔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좋대, 남의 잔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올해 전망을 좀 들어보면 이 교수님께서는 증권사에서도 또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올해 뭐 5,000피, 1,000스탁 도약 그리고 전반적인 뭐 요즘 뭐 상고하저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얘기했을 때 처음엔 다들 웃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4,6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고 곧 달성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모멘텀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자체로서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렇게 상승세가 갑자기 어느 날 고점으로 만들어질 거다라기보다는 네. 추세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상 제2의 돈풀기가 시작되는 분위기고요. 네.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될 거고 이번 정부도 적극 재정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은 너무나 많고 또 이 풀릴 수 있는 돈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기업들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일부 반도체,
그다음에 뭐 흔히 우리가 바이오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좀 스토리가 설명되는 종목들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들, 또 산업재들, 또 기반 시설들 이런 쪽 보면 실적이 너무 부진하고요. 아. 네,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앵커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강남 나가도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공실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수가 죽어가고 있고 내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국내 소비가 끝났다는 의미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사실은 내수 기반의 회사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힘들거나 또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수출주, 일부 잘 나가는 종목들 이거 빼고는 사실 볼 게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편중 쏠림 현상, 그러니까 기대감은 좋으나 결국엔 실적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전망이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코스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뭐 코스피 엄청난 상승, 물론 코스닥도 이 36%는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동안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매력이 없다 코스닥 시장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국내 코스닥 시장을 저희가 구멍가게에 비교하면 네. 미국 나스닥은 이제 뭐 백화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해외 투자가 막혀 있었을 때는 네. 어쨌거나 갈 곳이 구멍가게밖에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해주셨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백화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백화점에 갔더니 실제로 물건도 싸고 살 것도 많고 서비스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구멍가게보다 오히려 더 괜찮은 물건들이 더 싸게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멍가게 거래하시던 분들이 야 이거 구멍가게 갈 필요 없구나. 나도 백화점 가자. 이렇게 해서 나스닥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해외 투자 시장으로 다 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코스닥 시장이 좀 개혁을 하거나 변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죠. 그래서 요즘 괜찮은 국내 기업들은 처음부터 아예 코스닥 시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나스닥 직상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없고 매력이 없다 보니까 좋은 회사들은 상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코스닥, 백화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뭐 나스닥과 코스닥을 비교해 보자면 이 차트로 놓고 봤을 때 그 나스닥은 정말 놀랍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은 또 다른 의미로 놀랍게 계속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뭐 좀비 기업을 대거 쫓아낼 때 우리는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형 기술주가 이끌어가는 나스닥, 근데 우리는 뭔가 정체가 좀 불분명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네. 뭐 이를테면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가 이번에 나스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마트가 과연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기술주인가? 뭐 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뉴욕 증시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스닥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대로 코스닥에 있는 괜찮은 종목들은 조금만 기업 가치가 커지면 다들 코스피로 도망을 가버리죠. 네, 말 그대로 정말 이류 시장입니다. 또는 삼류 시장으로서 코스닥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또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좀 오를 것 같으면 유상증자하고 네. 그다음에 시장 좀 올라간다 하면 대규모 IPO로 물량 폭탄을 쏟아붓고 네. 대주주들 주식 가지고 장난치고 배당 안 주고 네. 작전주의 온상처럼 사실을 또 자리매김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봤고 그리고 상장됐던 많은 기업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실적들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사실상 그냥 자금 조달하는 창구로 이용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깨달은 거죠. 이거는 정말 바보가 아니면 이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나 큰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는 거의 정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증권 당국의 문제점, 뭐 기업 자체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스닥은 확실히 뭐 미래 성장주,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 종목들이 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코스닥이 정체가 불분명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보면요. 네. 이게 지금 뭐 코스닥의 부진이 뭐 1, 2년
일이 아니었고 지금 거의 10년 이상 계속 코스닥 시장을 외면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매번 정부가 그때그때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 정부의 정책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에서 또 발표하긴 했는데 사실 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전 정권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또 재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기대할 게 없구나라고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안타깝네요, 앵커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뭐 주식 시장에 뛰어든 지 뭐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하면 뭐 소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뭐 미국 주식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하면은 뭔가 1, 2부 리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알테오젠, 시총 1위 하는 기업들이 다 뭔가 승격하는 느낌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잘 나가면 코스피로 가버리게 되니 남아 있는 기업들은 뭐 정말 2류나 3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도 그 남아 있는 기업들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퇴출도 안 되고 그런데 또 진입은 무자비합니다. 네,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면 IPO를 가지고 엄청난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유동성을 또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돼 있는 시장에서 계속 들어오기만 하니 이 시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나스닥 얘기도 했지만 나스닥은 뭐 대형 기술주 위주.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마저 코스피로 떠난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무엇이 이끌 것인가? 뭐 바이오, AI, 뭐 2차 전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AI는 사실은 이제 아주 독보적인 몇몇의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아주 좁은 생태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진정하게 AI 관련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가? 그 다음에 네. 그런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이 굳이 코스닥에 상장할 것인가? 네. 뭐 이미 아시다시피 프리오사 AI나 뭐 리벨리온 같은 이런 회사들 다 나스닥 가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AI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관없는 이슈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부품주들이 일부 코스닥 시장에서 시세를 형성해주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정권 이후로 지금 국내 대기업들도 다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어떤 국내 대기업이 잘 나가면 그 밑에 있는 작은 회사들까지 수혜가 좀 이어지는 그런 낙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참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긴 하지만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고 하면 네.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정책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어렵긴 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해볼 텐데, 일단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천스닥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 코스닥의 차트를 쭉 보면 닷컴 버블 때 2,900까지 찍고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빡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1,000으로 시작했, 이거 뭐 정확히는 이제 100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10배를 올려서 1,000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900대니까 결국에는 하락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99년도에 비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예, 그래서 많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은 이 단기 투자하는 시장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예. 계속된다면 위기가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단기 투자해야 되는 게 정답이었죠. 코스닥 시장에서 길게 가지고 있어서 승자로 기억됐던 경우가 없으니까요. 예. 반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M7 같은 주식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수익이 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언제나 조금만 팔 수 있는 시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급락하고 네. 또 시장에서 잊혀져 버리는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오래 쌓이게 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예, 아무래도 뭐 코스피는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을 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어떤 평가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올해 정책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뭐 상장 퇴출 구조의 전면 개편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실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부도 사실 난처할 거예요. 난감할 겁니다. 예. 코스피는 저렇게 또 잘 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증시 활성화를 이야기했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사실 좀 너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신규 진입을 통해서 이 유동성이 흩어지는 일을 좀 막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을 좀 엄선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업들만 올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년에 100개씩 상장시키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돈은 한정돼 있는데 기업들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기업당 돌아가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좋은 기업들만 좀 상장시키고 지금은 일단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매우 좁혀야 된다. 반대로 퇴출은 지금 좀 가감하게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 정말 이름만 걸고 있는 기업들, 네. 답이 없는 기업들 너무 많죠. 지금 코스닥 종목이 몇 개입니까, 앵커님? 지금 1,800여 개 되나요? 예, 그럼 2,000개가 넘어갈 겁니다. 예. 이런 속도면 금방 2,000개가 넘어갈 건데 너무 많죠. 지금 시장 규모에 비해서 기업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죠. 근데 정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주들은 또 강하게 반대하실 겁니다. 네. 강한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늘상 남겨두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제대로 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느 정부가 과연 이 고양이의 방울을 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유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동안의 대책을 놓고 지겹다라는 말씀까지 하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대책만 계속 알맹이 없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10년째 나오는 정책이 매번 똑같습니다. 정말 복불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게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이유가 가버넌스가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부의 지배구조상으로부터 좀 그런 불편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부진하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지배구조를 거래소에서 떼내가지고 별도의 독립법인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말 그대로 말장난이죠. 네, 어차피 다 공무원들인데 간판을 바꿔 단다고 해서 없었던 독립성이 새로 만들어지나요? 매번 그런 정책들 계속 진행했지만 항상 코스닥 시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또 눈치라고 할 것도 없이 미리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괜찮은 기업들을 코스닥 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고 말 그대로 저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나스닥 가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나스닥 대신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건데 지금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매력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이게 되고 또 괜찮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기업들이 정말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힘들겠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은 기업들만 상장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스타 기업들이 스타의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야 코스닥 시장도 괜찮을 수 있네 이런 스토리 라인이 나와야지 네. 조금 시장이 달라지겠죠. 일단은 뭐 정부 정책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부실 기업을 빨리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이 시총 40억 원 이하에서 이 150억 원으로 올해 기준이 대폭 늘어났고 2028년까지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부실 기업, 좀비 기업들을 빠르게 쳐내서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인가? 이 정책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그 기준이 40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강남에 30평 아파트도 40억이 넘는데 아. 말 그대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기업들을 남겨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말 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심하다. 네. 그다음 그 기준을 150억으로 올린다라고 했는데 더 올려야 동의하십니까? 됩니까? 예. 그러니까 150억 해봐야 사실 이제 강남에 50평 아파트 한 채 값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업들까지도 다 남겨두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제대로 된 기업들끼리 모여 있어야지 그 기업들 간에 어떤 시너지도 발생할 건데 좋은 기업들, 좋지 않은 기업들, 완전히 퇴출돼야 될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섞여 있다 보니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기업들까지도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네.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상위 한 30개 정도 종목을 제외하고는 코스닥은 투자하기에는 불가한 종목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규정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벤처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어떤 뭐 자금의 유입이라든가 그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뭐 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 20년을 맞았습니다만 신뢰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만 있으면 상장을 해줄게라는 것이 부실 기업을 잔뜩 들여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회는 얻어야 될 거잖아요, 벤처 기업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상장 굉장히 좋죠.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당장 숫자로 실적을 증명해라. 불가능하죠. 네.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실적이 있을 때까지 상장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테슬라는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도 테슬라 요건이라는 걸 적용해서 지금 당장 적자더라도 정말 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이 확신하거나 또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것만 보고 상장시켜 줄게라고 하는 게 특례 상장이었고 테슬라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그렇게 쉽게 상장했는데 얘들이 애초에 말했던 기술이 없었다 또는 그 회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빨리 상장시켰던 것만큼 빨리 퇴출을 시켜야죠. 예. 그런데 상장은 쉽게 시켜줬는데 퇴출은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야,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 이거 다 먹튀구나. 네. 그다음에 10개 중에서 9개가 애초에 상장할 때 얘기했던 그 실적을 지키지 못했구나. 300억씩 벌겠다라고 약속했던 기업들이 막상 상장하고 보니까 100억씩 적자를 보고 있구나.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특례 상장이 오히려 사기 상장이다. 네. 이거 개미들 다 죽이는 상장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 책임인가?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요건을 만들었으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문은 쉽게 열어놓고 퇴출은 안 시키니 지금 시장에는 오히려 쓰레기들만 쌓여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코스닥 시장의 전망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2026년도에 또 새로 투자를 위해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조언 혹은 뭐 정부, 증권 당국의 어떤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잔뜩 좋지 않은 말씀들만 드렸는데 네. 그럼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못한 시장이죠. 그다음에 엄청난 유동성이 쏟아져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4,600포인트까지 오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시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비웃음 지으셨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도 그런 면에서 유동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정부가 어쨌거나 코스닥을 살리겠다라고 했고 다소 무리한 정책인데 연기금까지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을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거죠. 다행히 시장은 유동성이 흘러넘치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못 사서 뭔가 좀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기 자금은 충분한데 정부가 여기서 약간의 불을 땡겨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도 그냥 돈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장이 코스닥 시장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다만 수익 나셨으면 엑시트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길게 보지는 말고 네, 민감하게 매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짧게 투자를 하느냐, 투자자를 탓할 게 아니라 기업의 문제, 또 증권 당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프라임타임. 5,000피, 1000스닥도 좋지만 정말 건강한 시장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투자를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